북한군이 기습 남침할 동향이 있다. 그 당시에도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걸 제대로 엮지 못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는,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정보에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정보활동 중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 공작이 오히려 주무기라고 CIA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군사학과의 최성준 교수입니다. 스파이 활동, 이 뜻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이제 숨기고 싶은 것, 숨겨야 하는 것, 특장점이 될 수도 있고 취약점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비밀리에 알아내는 겁니다. 특히 비밀리에 알아낸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낸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일단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려 될 거 아니에요. 뭐를 알아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제 허를 찌르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장기를 피하거나 우리 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런 행위, 요게 이제 스파이 활동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스파이 활동, 첩파이 활동이라는 게 전쟁에서 많이 활용됐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이제 군사적 기밀을 얻어내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오래된 병법서라고 할 수 있는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이제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백전백승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스파이 활동은 어떻게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뭐 외교면 외교, 군사면 군사 이런 데 관한 정보를 그 나라의 정부 요원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비밀리에 정탐 수집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의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전시에도 필요하고 평시에도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 스파이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쟁, 그다음에 눈앞에 있는 적, 이게 이제 가장 국가안보에서 중요한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국가 차원에서 정보 활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 현존하는 적은 물론이고요. 우방국도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는 국제사회는 그만큼 냉혹한 게 국제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전문적인 용어로 요거 잠재적 적국의 전략적 기습을 피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하는 데 있다. 보통 이제 전술적 기습이라는 것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위협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북한에서 이상한 노래가 유행을 하고 있다. 이 정도는 그냥 한 전술적 기습에 관한 정보가 아닐까. 그렇지만은 당장 이제 북한군이 기습 남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그야말로 이제 전략적 기습이겠죠.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요거를 이제 조기 경보하는 겁니다. 과거에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북한군이 기습 남침할 동향이 있다. 어느 정도 그 당시에도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경보가 되어서 대응을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기습 남침을 이제 당하고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는 이런 사태가 생겼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새벽 4시에 적의 기습이 있다. 그런데 최소한 그거를 뭐 한 일주일 전에 하면 더 좋고요. 하루 전에라도 조기 경보를 하면 좋은데 기습하고 난 뒤에 차 지나간 뒤에 손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 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 조기 경보 대상은 일반적으로 무기라든지 그들의 전략 무기 체제, 군사적 동향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금융위기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대형 환경 재난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국제범죄 이런 것들도 최근에는 포함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밖에도 국가 간의 외교적 협상 체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외교라는 거는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패를 읽어야 되죠. 우리가 포카 칠 때 상대방의 패만 읽으면은 100번 다 딸 수 있잖아요. 상대방의 패를 읽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협상에 임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를 뭐 입수해서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은 국제조약 같은 거를 맺거든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그 다음에 무기 감축 조약 이런 조약을 맺어놓고는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은 방책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제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 조약을 맺어놓고 제대로 이행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는 이런 것이 또 국가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런 기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처럼 눈앞에 적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활동이 필요하고 국가정보기관을 두고 있는 이유다. 크든 나라든 작은 나라든 어떤 형태로든 정보기관을 다 두고 있는데요. 정보활동을 하는 그런 기관하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막아야 되죠. 간첩을 잡고 방책기관인데 이걸 분리 운영하는 게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제 CIA, 요거는 이제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데고요. FBI는 방책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같은 경우도 MI6는 해외 정보활동을 하는 데고 MI5는 방책기관이고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 이유는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첩자, 간자 이런 걸 많이 썼죠. 처음부터 스파이 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있다기보다는 전쟁을 할 때 왕이 이제 전쟁을 지휘한다 그러면 왕이 상대방의 패를 읽어야 되니까요. 뭐 스파이를 운영한다거나 장군이 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한다거나 아니면 부대단이 이런 정도로 기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첩보로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발생을 하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당장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상대방이 전쟁을 앞두고 나의 기밀을 탐지해서 치열하게 첩보 활동을 하게 되고
되죠. 이걸 막는 거는 내가 가진 거 아니고 국가 전체가 가진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영국에 이제 MI5 같은 국가 단위의 방첩기관들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나라와 나라 간에도 서로 정보 협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같은 편이었죠. 독일, 이태리 같은 편이죠. 이러면은 서로 연맹국가들 간에도 정보 협력을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정보할 기관이 있어야 되겠다. 영국의 이제 MI6, 프랑스의 첩보국,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국정원은 5.16 군사정변 이후에 만들어진 중앙정보부가 창설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5.16 군사정변이라는 게 혁명 주체세들이 일으킨 경우에 따른 군사 반란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궁구적으로 바로 미국 CIA와 FBI를 같이 번떠서 정보와 방첩 기능을 합친 그런 종합정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출발할 때부터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는 국내, 해외, 북한 이런 이제 정보를 다 수집하고 보안, 지키는 거, 방첩, 간첩 막는 거, 이런 기능. 최근에는 경찰로 이관됐지만은 수사 기능까지 갖춘, 대공 수사 기능까지 갖춘 멤버드 정보기관이 되었습니다.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당시 혁명정부는 정통성이 조금 취약했다고 할 수 있죠. 군사혁명을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취약한 정권을 보유해야 한다 하는 그런 현실적 과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한반도 안보 상황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보 방첩을 같이 해, 그다음에 수사까지 같이 하는 이런 종합적인 정보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 방첩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관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 소련의 KGB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KGB는 이제 냉전 시대에 아주 무소불위에 세계적으로 엄청난 역할을 했던 정보기관이죠. 이 KGB도 원래는 정보 방첩 기관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 과정에서 옐친이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이 KGB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또 심지어는 그 옐친을 무너뜨리는 쿠데타 업무를 했다,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SVR, 국내 방첩기관은 FSB로 분리되어서 현재는 분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미소 양극기로 대변되는 냉전 체제가 붕괴됐죠. 국제 질서가 타격화되고, 냉전 때는 미국, 소련 여기 어디 하나 줄 서면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은 냉전 체제 이후 탈냉전 시대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다극화 시대가 이제 왔고, 초국가적 안보 위협 세력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벗어난, 나라의 통제를 넘어서는 이런 이제 안보 위협 세력들이 생겨납니다. 각각 나라들이 정보 방첩 아니면 군 흩어져 있는 정보 기구들을 통합 운영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변화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2001년에 미국에서 이제 9.11 발생했죠. 9.11 발생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랬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는 많이 입수됐는데, FBI는 FBI대로, CIA는 CIA대로 이렇게 정보가 입수됐는데 그걸 제대로 엮지 못해서, 특히 이제 엮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보기관들은 정보 차단의 원칙이라고 해서 정보를 좀처럼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어디에서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공유를 안 하는 이런 추세 때문에 9.11 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설을 제대로 깨지 못해서 9.11 당했다, 이런 반성이 생겨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그들은 포괄적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는 16개나 되는 정보 수사 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국정원 기능과 흡사한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 걸 보면은 뭐 국정원의 통합적인 시스템이 현재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탈냉전 이후에 다극화된 시대에서는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좋은 모델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뭐니 해도 미국 CIA죠. 전 세계 경찰 국가고, 특히 이제 냉전을 겪으면서 KGB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해서 실제로 이제 냉전에서 승자는 미국이고요. 그 승리할 수 있는 배경에는 CIA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전이라는 게 실제로 전쟁을 한 게 아니죠. 물밑에서 치열한 정보 전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CIA가 결국은 승리해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점에서 뭐 CIA는 뭐 전 세계를 커버하는 세계 최고의 이제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할 정보기관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나라는 사실은 작지만 중동 이슬람권 전체를 잠재적 적국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사드를 이제 들 수 있습니다. 모사드는 모체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928년에 창설된 샤이라는 작은 정보기관이 모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건국 전에 영국의 위임 통치를 받았습니다. 위임 통치를 받던 그 땅이 바로 이제 오늘날 2000년 전에 우리 민족 땅이다 이렇게 적각구려는 가나안 땅,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거든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들이 다시 여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비밀리에 하가나라는 민병대를 운영을
했고요. 그 하가나 밑에 있던 산하 첩보 조직으로 샤이라는 히브리 말로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작은 첩보기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1948년까지 운영이 됐고, 샤이라는 정보기관의 주요 활동은 뭐냐 하면 위임 통치 기구 내에 잠입을 해서 첩보를 수집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낼지, 유대인 공동체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었던 유대인들이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나라가 없으니까요. 보호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2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2차 대전 중에는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다 아는 사실이지만 나치로부터 집단 당했죠. 홀로코스트라 그러죠. 그때 이제 많은 유태인들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로 도망가기도 했지만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바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기존 공동체에 같이 살려고 몰려드는 그런 유대인들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게 1949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죠. 1000년 만에 유대인들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실제로 그 유대인 공동체를 그 이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벤구리온 초대 총리인데요. 이 사람이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정세가 급격히 변화되고 치열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 중동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기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외무부 산하에 1949년에 모사드가 설립됐고 1951년에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립이 돼서 오늘날 모사드가 이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사드의 운영 철칙이 보면은 자기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이제 모두 적이고,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암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사드의 임무가 되는 거죠. 모사드의 기본적인 일은 해외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첩보 활동도 하고 정보 수집도 하고 비밀 공작,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이제 모사드의 모체가 이제 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인 공동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착한 일만 할 수가 없죠. 때로는 적이 있으면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위험한 공작들을 많이 하면서 샤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받는 게 모사이기 때문에 정보 활동 중에 가장 위험한 비밀 공작이 오히려 주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첩보활동 정보 수집도 위험하고 힘들긴 하지만은 비밀 공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이거든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법 체계라든지 기존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죽는 거고요. 그 과정 자체가 노출될 위험성이 많죠. 모사드의 일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고요. 물론 다른 정보기관도 가장 위험한 게 공작입니다. 공작. 특히 이제 모사드는 작은 나라가 아랍 전체권을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 공작 능력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정보 수집 능력에 있어서도 중동이라든지 아랍권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은 CIA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치 전범 중에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친위대 장교인데 유대인 에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원래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미군에 잠깐 체포됐는데 감형을 되고 풀려났다가 독일 이제 시골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아르헨티나로 건너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하고 조금 친분이 있어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가족까지 다 데리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서 온갖 일을 하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이제 언젠가는 찾을 거다, 이스라엘이 그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불안 속에서 숨어 지냈는데, 아이만이 정체가 모사드에 발각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아이만을 쫓던 것은 나치 전범 추적 기구가 별도로 있었거든요. 사이먼 비젠탈 센터라는 게 있었는데, 이 비젠탈 센터에서 아이만이 부에노스에 있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입수를 했느냐 하면은 바로 아이만 실체가 드러난 것은 로타르 헤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나치 수용소를 탈출했던 유대계 독일인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족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딸이 아이만의 아들하고 어떻게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이 자기 아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빠가 옛날에 독일에서 높은 데 있었고 비슷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듣고, 바로 이제 자기도 철천지 원수죠, 나치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모사드 쪽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알렸습니다. 바로 모사드가 이거는 사건을 접수를 하고 나서 아이만이 어디 사는지를 알게 돼서 납치 계획을 세우고 계속 미행 감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공장에서 총지했던 사람이 라피 에이탄인데, 이 사람은 아이만이 다른 나라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 나라 공권력을 무시하고 체포를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외교적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주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1960년인데요. 그게 5월 11일 저녁에 당시 시간까지 나와 있습니다. 8시 30분에 모사드 요원이 아이만을 미행하다가 바로 대로변에서 차량으로 납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인근에 있는 비밀 안가에 9일간 잡아두고 신문을 해서 아이만이 확실하다 최종 확인을 하고,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적 항
항공사 전세기 편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군용 비행장에서 이 아이만을 태웠습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태웠느냐 하면은 아이만이 반항할 거 이런 거를 미리 방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눈을 가릴 수도 없고요. 평범한 사람처럼 하는데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한 성문의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항 수비대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나중에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걸 알게 됐죠. 속된 말로 이제 방방 떴겠죠.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 정부에서 개입한 거 아니다. 모사드에서 한 일이 아니다. 항상 이런 비밀 공작은 오리발이 이제 기본입니다. 이건 아마 나치 전범을 추적하는 민간 단체가 이걸 아마 했는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아르헨티나 법을 위반한 거죠. 주권 침해입니다. 대신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겉으로는 방방거렸지만은 또 이면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비밀스럽게 미안하다 뭐 이제 이렇게 했고, 또 사실 이게 이제 반인륜적인 범죄자잖아요. 그걸 납치했기 때문에 국제 여론도 뭐 이스라엘이 뭐 나쁜 놈이다 이런 것보다는 뭐 그럴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허지부지 됐습니다. 이래서 이제 드디어 1960년 5월 22일 날 당시 이제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 의회에서 아이만 체포를 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 당시 뭐 의원들은 그냥 전원 기립을 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죠. 아이만을 15개 제목으로 기소를 했고 재판 결과 사형 선고가 내렸죠. 재판 과정에서 아이만은 방탄 유리창에서 이제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대신에 이제 아이만은 끝까지 나는 장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이제 모사드의 비밀 공작 능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그런 사건이죠. 요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폭격을 했고 납치를 했잖아요. 요때 모사드가 실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사전에 알고 대처를 했는데 저 정도의 어떤 공격이 준비되고 모의된다면 수개월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 요격 체제만 믿고 있다가 하마스가 아이언돔을 감당할 수 없는 미사일을 쏴대면서 속절없이 당했고, 그 다음에 철조망을 넘어와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잡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모사드가 세계 최고의, 그 다음에 특히 중동 중에서도 하마스는 1차적인 가장 주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보가 실패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모사드가 사실 세계 최고의 첩보기관이고 비밀 공작기관인데도 최근에는 이 모사드도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잘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나라도 안정화됐고 이제 체제도 됐고 유대인들도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데킨트라고 해서 기술 정보화했다는 그 얘기가 많습니다. 아이언돔 같은 시스템을 해놓고 통신 첩보 수집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놓고 후민트라고 하는 인적 정보가 조금 소홀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하마스 입장에서는 요거를 이제 눈치를 채고 이스라엘이 구축해놓은 데킨트 터점을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도 터널 지하 땅굴에서 많이 일을 했잖아요. 통화도 거의 하지 않고, 통화하면 다 잡히거든요. 이게 거의 뭐 필담으로 나눴다, 사람이 직접 가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하는 바람에 모사드가 이번에 좀 당했고 정부에 실패를 했던 반성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계기로 또 모사드가 그런 측면에서 많은 대응 시스템을 더 구축하려고 하겠죠. 옛날에 이제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를 당했던 아주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 겪었던 서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당한 만큼은 반드시 돌려준다 이런 철칙이 있습니다. 제일 천병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이제 모사드다. 정쟁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반드시 전쟁은 어느 한쪽이 먼저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자의 의도가 있겠죠. 또 전쟁을 일으키는 쪽은 승리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이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다만 이제 전쟁도 고래로부터 명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쟁을 뜬금없이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극한 작전이다, 무슨 뭐 특별 작전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전쟁의 명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국제사회의 일원이잖아요. 과거도 그렇고 이제 지금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속에 살아야 되고, 자기 나라 국민들한테도 왜 이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지 이런 명분이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나중에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제 명분이 꼭 필요합니다. 전쟁에는.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예를 들어서 명분을 이렇게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공작을 통해서 정보기관이 저들의 전쟁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황을 만든다거나 요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이제 공작이죠. 다만 이제 정보기관이 단독으로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개연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보기관의 존재 가치 뭐 이런 거를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결국은 수상이 되든. 근데 그렇게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다.